여보세요? 박희신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뉴욕 증시가 전면 휴장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지난 9월에 소득 증가분의 2배나 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존 위기에도 독일의 임금 상승률이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는 매달 월간 증시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최근 주식시장은 증권사들의 전망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과 신용융자 이자율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금리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종합의 예금금리도 연 4% 미만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0월 30일 화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어렵다는 얘기 어제 오늘 얘기만은 아닙니다만 최근에는 상가 시장마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상가와 중소형 빌딩 시장의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내용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미국 동부에 불어닥친 허리케인의 샌디 영향으로 이틀간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은 현지 시각으로 29일과 30일 이틀간 휴장에 들어간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 플로어 거래를 중단하고 전자거래만 진행하기로 했는데 허리케인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아예 전면 휴장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채권 거래 역시 중단이 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기상 악화로 휴장에 들어간 건 1985년 허리케인 글로리아 때가 마지막이었고 이틀간이나 휴장한 일은 124년 만에 처음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수요일에 다시 개장한다고 밝히면서 휴장 기간 동안에 투자자들에게 주요 뉴스들을 공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가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상승세로 달려왔는데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을 강타할 것이라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보험업종의 낙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의 기상 악화 소식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악재로 작용이 됐는데요. 스페인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소식 때문에 유럽 시장 오늘 출발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2% 빠지면서 5,795.1 기록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4% 내려가면서 7,203, 프랑스 까크 지수 0.76%의 약세 보이면서 3,400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처럼 미국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모두 파란불을 켠 채 장을 마감했는데요. 중국 주식시장은 부진한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최근 한 달간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약보합권에서 8,929 기록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0.35% 밀리면서 2,058, 홍콩 항생지수 역시 파란불 켜면서 21,511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샌디, 경제도 경제지만 많은 인명피해 낳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머니국의 장남식 기자입니다. 네, 장남식 기자 전화 연결해서 글로벌 마감 시황 관련되는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식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현지 시각으로 오는 30일까지 휴장에 들어갑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기상 상황으로 이틀간 휴장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1888년 이래 처음입니다. 현재 미국 동부에서는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수만 명이 대피에 나서고 주요 공공교통망이 끊긴 상황인데요. 학교와 기업, 정부기관들도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는 공항이 폐쇄됐고 12,000건에 달하는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또 수많은 정유시설도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을 줄여 휘발유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로 미국 시장에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만 일시적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무디스의 이코노미스트인 라이언 스윗은 이날 자연재해가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가하긴 하지만 자연재해가 끝난 다음에는 추가적인 경제활동이 유발된다며 이번 주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줄어든 산업 생산이 향후 수주일 내에 상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4분기 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었던 미국 노동부의 10월 고용지표 발표가 초강력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노동부는 예정대로 발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대선을 일주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고용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예정대로 발표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유럽의 주요 증시는 허리케인 샌디의 미국 상륙 우려로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이날 증시는 스페인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오면서 약세로 출발했는데요. 특히 대형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북동부로 진입하면서 워싱턴 DC와 뉴욕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초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에 보험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블룸버그는 전문가를 인용해 허리케인이 미국 동부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유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래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7월 임금 인상률이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의 9월 개인 소비가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호전된 경제 지표가 지수의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종목별로는 금융주와 보험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샌디의 피해가 커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형 금융기관들도 비상플랜을 가동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샌디의 피해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따라 유럽과 미국 등 주식시장의 하락폭도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영이었습니다. 네, 장남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초강력 허리케인 샌디의 여파로 현지 시각으로는 오늘 30일까지 휴장을 하게 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발표문을 통해 뉴욕 증시의 휴장이 30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건이 허락하면 31일은 개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지난 9월에 소득 증가분의 2배나 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9월 소비자 지출이 0.8% 증가해 2월 이후 제일 나았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소득은 0.4% 증가했습니다. 유로존 위기에도 독일의 임금 상승률이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작년 동기 대비 7월 임금 상승률이 3.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 10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는 매달 월간 증시 전략을 내놓고 있죠. 10월 막바지에 서 있는 지금 그 분석들이 얼마나 맞았는지 박상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는 월 초 2007선을 고점으로 이후 꾸준히 흘러내려 지난 26일에는 1900선마저 내줬습니다. 결국 1890에서 2010선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증권사의 전망을 보기 좋게 빗나간 겁니다. 지난달 말 주요 증권사들은 10월 코스피 하단을 1930에서 1940선으로 제시했습니다. 1900선이 깨질 것으로 전망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상단은 2050에서 2100 사이로 일제히 2000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00선 상회는 물론이고 이보다 더 관심이 모아졌던 부분은 바로 연고점 경신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됐던 11개 증권사 가운데 8곳이 올해 연고점인 2057.28보다 높은 2060선 이상을 상단으로 제시하며 연고점 경신을 전망했습니다. 특히 키움증권은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높은 2150을 제시하면서 실제 고점과 140포인트가 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움증권의 예상지수 밴드는 1900에서 2150으로 변동폭이 250포인트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그 밖에서 움직인 겁니다. 이 밖에 한화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 IM투자증권 등도 지수 상단을 2100포인트 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업계 내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100% 맞출 순 없죠. 근데
외부에서도 계속 이런 자료가 오는데 이제는 별로 안 봐요. 투자자들의 불신이 깊어지기 전에 좀 더 냉철하고 책임감 있는 분석이 요구됩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또 연저점을 기록하면서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달러당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원 내린 1,095.80원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5일 1,100원 아래로 하락한 뒤 3거래일 연속 연저점 기록을 갈아채우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은행 대출 금리는 줄줄이 인하됐는데요.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과 신용융자 이자율은 변함없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최은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7월 13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3.0%로 낮춰지고 이달 11일에는 연 2.75%로 또 내려갔습니다. 은행들은 일제히 대출 이자율을 인하했고 9월 가계대출 금리는 연 4.8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의 대출과 신용융자 이자율은 낮아진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주식담보대출과 일정 증거금을 담보로 주식거래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융자 제도가 있습니다. 이 대출과 신용융자 이자율은 7에서 13%대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와 비교해 최고 8% 이상 차이가 납니다. 증권 관계자는 이자율은 회사 자체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안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기준 금리가 내리긴 했지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리가 따로 된 적은 없었습니다. 금리 산정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쪽에서 지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제도상 증권사 자율 규정이기 때문에 따로 감독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체적으로 회사가 정해주는 이자율이에요.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증권사는 담보 가치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상 주식이 일정 비율 이상 떨어지면 증권사 임의대로 담보를 내답하는 반대매매 제도가 있습니다. 또 주식 가치 변동이 심하거나 리스크가 큰 종목은 담보로 활용할 수 없게 막아놓습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안전장치를 따로 마련해 놓고도 고위험을 빌미로 이자율 낮추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네,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예금금리도 연 4% 미만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각각 3.94%와 3.97%로 사상 최초 3% 금리로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장금리가 낮아지면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의 금리가 연일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민주화 이슈가 대두되면서 순환 출자 해소 부담감과 실적 부진 탓에 현대차 3인방의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정치적 변수보다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수익 창출 능력이 주가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이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대선 이슈는 경제 민주화입니다. 대표적인 규제가 순환 출자와 일감 몰아주기로 재벌 시스템과 총수의 지배력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재벌 그룹에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기아차, 기아차에서 현대모비스, 다시 현대차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해소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으로의 지분 상속을 위해서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을 사들여야 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노사 갈등도 불거질 우려가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것도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권 이념적 성향과 주가는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현대차 주가는 김영삼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걸쳐 고르게 상승했습니다. 집권 초부터 말까지 현대차 주가는 김영삼 정부 때는 55.1%, 김대중 정부 35.3%, 노무현 정부 188.9%, 이명박 정부 때는 245.2% 상승했습니다.
가장 진보적 성향을 가졌던 그 노무현 정부 때도 취임 후부터 퇴임까지 약 189% 정도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권이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GDP 성장률이라든지 대기업의 어떤 성장 자체가 국민의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려에 대비해서는 실제 정권 교체 이후에도 성장률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정치적 변수가 우려된다고 해도 글로벌 경쟁력과 수익 창출 능력이 있다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분석입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 네, 고졸 취업이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고졸을 차별하는 기업 문화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졸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1년 내에 첫 직장을 그만두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정영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해 설계 사무소에 취직한 20살 강석훈 씨. 실무 경험이 없는 대졸 취업자보다 실력도 뛰어나고 또래 친구들보다 먼저 사회에 진출해 돈도 그만큼 더 벌었습니다. 다른 애들이 하는 걸 보면은 먼저 배우고 들어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은 들죠. 다른 애들보다 다 많이 아닌데. 최근 고졸 채용이 확대되면서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인기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성적이 비교적 낮은 학생이 가는 곳이란 이미지도 있었지만 지금은 100명 중에 60등 안에는 들어야 입학할 수 있습니다. 취업률도 3년 새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려고 국영수에 매달리거나 학원을 전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공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된 것 같아요. 나중이라도 대학을 가고 싶다면 특별 전형을 통해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직장에 있는 사내대학에서 공부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와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 시간 동안은 회사에서 근무를 또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교육 비용이나 이런 무슨 모든 100% 지원을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정식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프로 주니어를 꿈꾸는 학생들이 늘면서 대학은 더 이상 취업의 필수 코스가 아닌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M머니 서한안입니다. 네, 오늘의 집중 관찰 종목 알아봅니다. 오늘 종목은요, 남양유업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분유 많이 먹었는데 동양증권의 박진희 차장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서울우유가 커피 믹스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앞으로 이제 남양유업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먼저 남양유업이란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최근 근황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양유업 하면은 국내에서 우유와 분유류, 발효우유 등의 안정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유제품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 말에 진출한 커피믹스에서도 계속적인 지속적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제빵, 제과, 아이스크림 등에도 좀 신규 진출을 통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해외의 베트남이라든지 대만 등 동남아시아랑 카자흐스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등 유럽 등에도 해외 유제품 시장의 진출을 통한 실적 성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에서는 밝히고 있어서요. 해외 시장 쪽으로의 다각도의 사업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는 남양유업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죠. 네, 최근에 국내 내수 식음료 업체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많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실적이 안 되는 기업들은 최근에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 변동성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남양유업 같은 경우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최근에 조금 조정세가 한 달여 동안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00만 원대를 넘어섰던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좀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약 한 달 정도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100만 원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 종가가 95만 4천 원인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조금 매매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래량이 가장 많을 때도 한 4천 주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부 특정 소수의 이제 그룹에
의해서 매매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뚜렷한 매수세는 없지만 그렇다고 매도세 또한 특정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동반된 좀 무거운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제 저점이 아마 단기적으로 좀 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한 93만 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설정하시겠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시장이 조금 더 충격을 받아서 좀 흔들릴 때 만약에 한 91, 2만 원대 정도 내려가 준다라면은 한 61선 정도의 지지를 보시고 접근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수의 계속적인 성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안정적인 추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도 한 달 이상 받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좀 이루어진 편이라서 91, 2만 원대를 저점으로 하는 신규 접근, 그다음에 기존 보유자는 93만 원대의 지지력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보유 계속 유지하시는 전략 함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양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요. 남양유업 관련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짚어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요. 서울 수도권 상가와 중소형 빌딩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가 시장의 현황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부동산 칼럼니스트이자 주식회사 KD DNC 김기덕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사실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수익성 부동산으로 상가가 굉장히 좋은 투자처로 인식이 많이 되어져 왔는데 또 보면은 요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매물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경기 불황의 여파로 전체적인 상가 시장을 볼 때 자영업과 그다음에 그 창업 시장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매출 감소로 인해서 그 매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임대료 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 임대료 하락에 대한 부분을 상가나 빌딩 소유주들이 고스란히 리스크로 안고 가는 악순환의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상가 대부분이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된 곳이 많아서요. 그 비싸게 주고 산 만큼 임대료조차 높아지는데 그 높아진 임대료를 임차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소위 말하는 깡통 상가로 전락이 돼서 경매나 공매로 그 상가들이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빌딩 역시 임차인 수요 감소로 인해서요. 공실이 이어지면서 수익률이 연 2, 3%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수익률로 악화가 되어 있어서 그 매물들 위주로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좀 나와 있는 매물들 구체적으로 좀 짚어봐 주시죠. 지금 구체적으로 짚는다면 거대 자본 같은 경우는 거대 자본 즉 대기업이 소유한 대형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매물로 나오기는 좀 힘들고요. 있어도 대기업들은 전에부터 그 자본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 자본성 확보된 자본금을 가지고 리스크를 이제 없앴고요. 그다음에 매물 시장에 나오는 빌딩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소유한 소형 빌딩이나 아니면 그 사옥이나 이런 빌딩들이 많이 그 물건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빌딩을 지으면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 많이 이제 매물로 내놓게 되는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근데 매물은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좀 팔리는 지금 현재 전반적인 거래 시장은 전체적으로 침체기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어느 지역에 특히 이제 지금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 그 활성화된 시장, 즉 강남 3구라든지 아니면 홍대 상권이라든지 이런 그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 대형 상권 위주로 말고는 거의 다 물건들이 적체되고 공실률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라든가 홍대 지역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이제 상가나 빌딩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매매는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죠. 지금 임대 수익률이 양호하게 나오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물건도 나오질 않을 뿐더러 그 재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물건이 나오는 것들은 공실이 많거나 아니면 임대 수익 저하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악성 매물들이 주로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매매가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네. 지금이 이 상가에 대한 투자가 적절한 시기인지 아닌지 사실 문제 상가가 굉장히 가격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투자 시기일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침체된다면은 사실 상가 임대를 통한 수익률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상가 투자에 대한 시기 좀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흐름을 볼 때 자영업 시장은 앞으로는 조금 침체가 돼서 고전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신도시들을 중점으로 인해서 요즘엔 투자 과열이 좀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시장 전체가 투자 과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투자 과열 현상이 일어나는 만큼 투자가 수익이 발생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상가를 볼 때 일단은 동선이나 아니면 노출 가시성들에 대한 입지들을 먼저 선행돼서 공부를 해야 시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시기를 여쭤봤거든요. 아, 시기요? 시기는... 입지 조건 네네. 말씀하시기 전에 네. 사실 투자자들이 사실 상가가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이 한동안 많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와서 경기가 안 좋아다 보니까 임대 수익률도 떨어지고 있고 지금 뭐 시장에 매물도 많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상가에 대해서 지금 어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가 적절한지 그렇지 못한지 그렇지 못하다면 어느 시점에서 좀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 좀 짚어주시죠. 지금 그러니까 임대 수익을 위주로 하는 오피스라든가 상가 같은 경우는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 내수 시장의 회복이 우선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장이 그 사무실과 오피스들이 수요 증가가 돼야지 일단은 그 수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 수요에 맞물리는 시점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년 그 2013년도 하반기가 지나고 난 후에야 내년 하반기가 지나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후년은 돼야 좀 맞습니다.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겠다고 보시는 거죠. 그 시점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시기를 보고 그 시장을 보고 탄력적으로 아마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는 어디다 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 경기가 워낙 바닥에 있고 지금 소비 심리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의 시장 동향을 봤었을 때 그 시장 전체 흐름을 보면 아마 전문가들이 말하는 소위 바닥을 찍고 이제 오를 시기가 내년 하반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와 맞물려서 같이 동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살아날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보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상가에 대한 투자 시기도 그럼 내년 하반기 정도가 적합하겠다. 하반기 이후로. 하반기 이후. 하반기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면은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는 그 구매 타이밍은 보통 이제 그 입학 시기와 이사 시기를 맞물려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가의 경우는 이제 겨울이 시작되기 전, 그다음에 겨울이 끝나는 시점, 그때에 사셔야지 그 임대 수익이나 이런 것들의 그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맞출 수 있으실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나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겨울이 지나고 상가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내후년 봄쯤이 되겠네요, 그죠? 네. 아까 제가 말씀하시는데 그 투자 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잠깐 막았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시기는 알아봤고 상가에 대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어떠한 조건을 고려해야 되는지요?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의 경우 상가는 주택하고 틀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딱 가보면 안다고 그러던데 가서 이렇게 주위한번 딱 둘러보면 답이 나온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비전문가들, 일반 투자자들 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지요? 일단은 일반 투자자들이 봤을 경우에는 위치나 접근성, 그다음에 인구 유입 인구나 이런 밀도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인구 유동성. 그 인구 유동성을 먼저 논하기 전에 첫 번째로는 지하철 역세권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은 실패 요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출구 앞쪽으로 나오냐 아니면 뒤쪽으로 나오냐 그런 동선과 그 자기 상가의 노출 가시성을 얼마만큼 표현해 줄 수 있는지를 그 상태를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유동인구 많아야 되고 많은 유동인구에 눈에 잘 띄느냐 안 띄느냐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안정적인 업종을 선택을 하셔야 그 매물이 우량 물건으로. 어떤 업종이 안정적인 업종입니까? 대부분의 저희 그 부동산 쪽에서 말하는 안정적인 업종이라 하면 뭐 편의점, 안경점, 약국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좋은 입지에 좋은 상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우량 업종이라고 하는데요. 그 우량 업종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약국이나 편의점 이런 쪽에 그 중점을 두고 그러니까 경기를 잘 안 타는 업종,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국 같은 경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더 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업종, 네. 편의점 같은 그런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좋지 않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실질적으로 이제 액세서리 매장들은 예. 수익 구조가 되게 푼돈으로 해서 목돈에 대한 그런 입지에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되게 비싸거든요. 예, 예. 근데 푼돈으로 인해서 그 매출을 올리기가 참 힘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서리 같은 경우나 예. 그런 유사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기피를 하셔서 움직이시는 게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위해서는 좋은 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최근에서 네.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예금을 통해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네. 차라리 이제 좀 임대 수익이 제대로 날 수 있는 상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데 또 위험성이 있어요. 이자율이 낮아서 은행이 넣기는 힘들고 네. 또 상가에 투자를 하자니 조금 또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참 그런 분들 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봐야 될 통계 같은 거, 조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입지 조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통계 같은 것들은 좀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까? 통계는 지금 실질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영업용, 상업용 빌딩 공급량과 평균 수익률 지수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자료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그 같고요. 근데 자료가 믿을만 한죠. 일단은 대중적으로 예. 나온 거기 때문에 절대 신뢰하면 안 되고요. 예. 그 절대 신뢰할 수 없는 거를 보라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일부 통계니까 전반적으로 나오는 통계니까 예. 참조는 하시되 예.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직접 그 시장에 관심이 있다면 예. 임장 활동을 통해서 또 유동 인구를 봐야 되고 그 시장성에 대한 퀄리티를 좀 보고 판단하고 공부를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게 우선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객관적인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느냐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네. 사실 어떤 뭐 일정 기간 동안 며칠은 며칠, 몇 주면 몇 주 좀 거기 상주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갖다 꼼꼼히 살펴보고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예. 부동산이라는 거는 일단 특히 상가의 경우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목돈이 들어가는 상가 투자처거든요. 예. 그 투자처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을 경우 그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는 너무 진짜 뼈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상가 투자 동향 전망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목 좋은 지역 있으면 몇 군데 좀 짚어주시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좀. 예. 네. 앞으로 이제 상가 네. 관련된 시장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좀 전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매력적인 투자 가능한 그런 어떤 지역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십사. 네. 지금 현재 투자 동향에 대해서는 강남이나 아니면 신천, 압구정, 예. 뭐 홍대 이런 소위 말하는 메이저 상권들에 대해서는 권리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임대료, 분양가들이 워낙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고가만큼의 임대료가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 흐름을 봤었을 때는 지금 신도시나 재개발이나 뉴타운 쪽에 지금 그 단지 내 입지 상가가 많이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입지들 상가를 위주로 실소유자, 실거래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타겟을 잡으시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꾸준하게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위치를 굳이 따지자면 소위 말하는 지금 김포라든지 아니면 그 별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그 신도시급으로 재개발된 곳들이 있거든요. 그쪽의 단지 내 상가들을 노려볼 만한 것도 한 투자 방법의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KDDNC 김기덕 대표와 함께 상가 투자 관련 내용들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혜준의 여보세요 두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100세 시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나온 유엔 보고서를 보면 지금 태어나는 유아 같은 경우에 평균 기대 수명이 한 120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래 사는 건 참 영원한 인간의 염원이었지만 사실 은퇴 이후 남은 인생을 생각할 때 아무런 경제적 대책이 없으면 아마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은퇴 이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어제 잠깐 그 내용을 다루긴 했었는데요. 오늘 보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생명 노블리의 지원팀의 박인섭 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어제 이제 그 조간신문에 많은 기사들이 다뤄졌고요. 네. 베이비붐 세대 은퇴 관련돼서 그래서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노후 난민들 많다는 기사가 있는데, 자, 베이비붐 세대 은퇴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상황 좀 짚어주시죠.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지금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가장 주축 세력이면서 가장 은퇴 준비가 취약한 계층인데요. 예. 그 숫자로 보면 뭐 흔히들 신문지상이나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처럼 58년생부터 63년생까지 앞으로 한 5, 6년 이내에 강제적 은퇴,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법적 은퇴 연령을 넘어서는 인구가 한 700만 명 가까이. 700만 명. 예, 7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우리 인구의 한 뭐 3명, 4명 중에 나이 드신 분 중에 성년 중에 한 서너 명 정도는 이제 서너 명 중에 1명 정도씩은 은퇴자가 되는 건데 그분들이 가장 취약한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농촌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에 되면서 농촌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일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버님, 부모님들 다 보셨을 때도 60, 70대에서도 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가는 건데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법적으로 강제적 은퇴 연령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건강은 더 좋아지면서 55세 법적 은퇴 연령에서 그분들이 준비를 할 수 없었던 가장 근본적 원인은 내 주위에 은퇴자를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은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은퇴 준비를 하는데 그분들 스스로가 자기 주위에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첫 번째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뭐 나한테 무슨 은퇴가 있겠어? 하는 어떤 방관된 자세, 그 다음에 또 주위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근본적 비경험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최근 와서는 이제 1인 3연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안전장치를 은퇴를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3연금, 뭐 세 가지 연금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 좀 짚어주시죠.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그나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국민연금 제도 관련해서 뭐 소득 대체율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거의 뭐 근로소득자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고 첫 번째 은퇴연금의 첫 번째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요. 강제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전부 다 가입되게 돼 있으니까요. 국민연금은 지금 한 가입자가 한 8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최근에 2012년 7월부터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퇴직연금. 네, 퇴직연금이 두 번째고 이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기업과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측면이 있는 실질적으로 누구나 해야 되는 첫 번째 국민연금, 그다음 두 번째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라면 결국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누어서 받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퇴직금 제도라고 하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제적으로 기업이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 돈이 조금 필요하면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그냥 목돈이다. 저축은 하지 않지만 목돈이 생기는 퇴직금이다 보니까 필요하면 그냥 아무 때나 찾아 쓰는 제도였는데 이제 퇴직연금은 그렇게 못 되게 돼 있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최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만 먹고 사는 정도는 일반 근로자다면 된다. 그럼 밥 외에 다른 어떤 최저 생계비를 유지하려면 알아서 준비해라. 이게 개인연금. 개인연금. 그렇게 세 가지. 개인연금은 이제 뭐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는 연금, 저축보험 이런 것들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지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한 뭐 7, 80%가 가입을 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보장을 받을 거는 같은데 제가 지금 근데 국민연금은 일정 나이가 돼야 받는 것이고요. 지금 61세를 현재는 뭐 61세, 2세지만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근데 퇴직하는 시기는 61세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뭐 빠르게는 10년 전, 예. 그리고 5년 전에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예. 퇴직을 한 다음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는 5년에서 10년, 길게는 예. 10년 가까운 시간이 또 공백 기간이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참 더 힘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여기 그 시청자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저희 회장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1950년도 또는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 연령들이 젊어지고 있는데 자기 연배의 0.7을 곱하면 우리가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50에 해보면 불과 100년 전에 보면 한 35, 6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입니다. 법적으로 강제적 은퇴에 취했다 하더라도 55세는 요즘에는 거의 청년입니다. 청년.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가 소득이 끊기는 시점이 은퇴인데 소득이 끊겨서는 안 된다. 그 부분조차도 돈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연금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현재 근로소득자의 소득 금액의 50%는 저축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근로소득기관이든 자영업자든 자기가 적어도 국민연금이 국가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은퇴해도 되는 나이가 국민연금 수령 시점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돈으로 준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할 수 있는 기반을 젊어서부터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은퇴 준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예. 은퇴에 대비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이슈들이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20, 30대부터 사실 준비를 해야겠죠. 20, 30대는 사실 은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겠지만은 사실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예. 은퇴 후에 고생을 안 할 텐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리고 또 이게 저 연금 관련된 거는 일찍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혜택이 크잖아요. 혜택이 크죠, 당연히. 예, 예.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가입 기간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30대에 20년 납이다. 그럼 50세까지 가입하고 65세에 받는다 그러면 실질적인 돈이 모여지고 난 다음부터 15년 동안 복리로 굴러간다는 거니까 그 혜택이 그거는 뭐 모으는 금액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차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연금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가입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아까 20, 30대 얘기를 했지만 20, 30대가 사실 연금이라는 머릿속에 개념 자체가 존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항상 젊어 있을 것 같고 그다음 할아버지는 항상 일을 했고 그래서 연금 도대체 내 머릿속에 연금이라는 게 뭐야 은퇴라는 게 뭐냐 하는 개념적 정립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이 필요한데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를 마치고 나면 교육이 없다는 겁니다. 학교 졸업하고 나면 무슨 뭐 교육받는 사람이 적어지는데 기업체 스스로가 퇴직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20대 신입사원들한테 은퇴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연금 준비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차보다 먼저 사는 게 연금이구나. 라고 느끼셔야 되는데 요즘은 뭐 다세대 주택을 살아도 일단 차는 좋은 차를 타야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연금 준비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대, 30대부터도 이제 연금에 가입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저 팀장님의 저 같은 이제 40대 중반들도 이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학연금을 저희는 받으니까 큰 연금에 대한 이런 개념을 못 갖고 있는데 가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걱정이 돼요. 네, 어찌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와 같은 40, 50대 또 연금 노후 준비를 좀 해야 될 텐데요. 40, 50대 관련해서 오늘 제가 그 방송에 나와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40, 50대는 두 가지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 양육 관련해서 내가 너무 큰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의 부담을 좀 덜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더 중요한 거 관련해서는 자녀 교육. 40대, 50대의 소비의 대부분, 저부터서 마찬가지지만 소비의 대부분은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관련해서 자기 소득의 20, 30%를 쓰고 있으면서 자기 연금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10%도 못 쓰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인데 제가 교육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부인 S대를 나와서 졸업하고 취직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으니 이제부터 용돈을 나한테 100만 원씩 줘라, 200만 원씩 줘라 라고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를 한다면 아마 S대 나온 것보다 더 불행한 자녀한테 어떤 삶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 두 번째로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자녀 교육,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나는 포기 못하고 상대편은 포기하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요. 스스로 적어도 이제는 개인주의가 한국 사회도 완연해졌기 때문에 내 아니면 은퇴 준비를 누구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다. 일본 사회가 극빈층 전락 후에 회복될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극빈층으로 전락되고 나면 그 다음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고. 이제는 좀 자식 생각, 부모 생각 그만하고 내 자신을 생각.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좀 투자가 돼야겠다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녀 행복인데 자녀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내 삶 정도는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갖고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행복해지기 어렵다. 이제 아까 이제 세 가지 연금을 말씀하셨어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 사회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과연 지금 내가 붙는 연금 내가 제대로 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불안도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연금을 넣지만 이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그것이 나에게 향후 20년, 30년 뒤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건가, 이런 어떤 이런저런 불안감 때문에 또 연금을 붓는 것을 또 조금 주저하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이렇게 괜찮은 상품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고민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연금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소득 대체율이 70%에서 60%로 40%로 지속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나 투자자들이나 모두가 좀 지금 받는 약속이 또 틀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설사 틀리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준비하는 사람보다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첫 번째는 무조건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연금 관련해서는 워낙 장기 투자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서 안정적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축보다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장기간의 저축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안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금 관련해서 가입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하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연금저축은 필수고요. 그 두 번째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안정적보다는 리스크를 좀 감당하더라도 내가 20, 30년 저축할 거니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변액연금이든 그다음 펀드든, 물론 변액연금이나 펀드는 기본적으로 위험성이 높잖아요. 위험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저축보다 높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수익률은 반드시 높게 돼 있고요. 금융감독원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주식에 투자한 연금은 10년 동안에 122%, 은행에 투자한 거는 40%. 근데 지금 연금저축 같은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예금보다도 지금 금리가 낮다는 소식을 접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뉴스를 여러 번 신문기사를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된 그 근본 데이터에 여러 가지 오류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할 거리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팀장님 말씀하시기는 앞으로 물가 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적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요지시죠. 맞습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많은 투자 전문가들 관련해서 위험과 투자 상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축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축과 주식 투자에 대해서 비교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채권형이나 은행 예금이나 하는 것들에 대한 비교, 똑같은 대학생을 놓고 성적을 비교하는데 초등학생하고 대학생을 놓고 성적을 비교하는 건 맞지 않고, 무엇보다도 가장 은퇴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상품이 됐든 내가 제대로 알고 가입하고 그 상품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 내가 40이든 30이든 20이든 50이든 내 소득 금액이 시간이 일찍 시작하면 일찍 시작할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은 무조건 많아진다라는 걸 투자 수익률과 따지지 마시고 일찍 가입하면 무조건 많아집니다. 라는 걸 원칙을 머릿속에 인지하시면서 연금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노후 생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익률이 중요하신 것이고, 지금 빨리 결정을 하고 노후 대책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보생명 박인섬 팀장과 함께 노후 대비한 여러 가지 대책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바쁘시더라도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들 향해서 눈길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여유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비 온다고 하는데요. 비 오면 은행들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 좀 더 가을 마지막으로 만끽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